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전부 멈춰 주시겠습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그 상태로 머릿속에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수십 번씩, 어쩌면 100번도 넘게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잠금 화면입니다. 시계는 정확히 화면 어디에 떠 있습니까? 정중앙입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까? 화면 맨 아래 고정된 그 네 개의 앱,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색깔이 각각 무엇입니까? 장담합니다. 이걸 100%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분은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번, 1년이면 3만 6천 번 넘게 마주치는 화면인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희미한 인상뿐입니다. 단 하나의 아이콘도 백지 위에 제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본다는 행위와 그것을 진짜로 안다는 것을 완전히 혼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두꺼운 전공서적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5번, 10번 읽고 나면 스스로 엄청난 지식을 쌓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그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게 뇌가 고장난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뇌를 쓰는 방식 자체가 자연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학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새로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 초반, 저는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 학생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복잡한 공식과 뉴턴의 법칙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도 책에 적힌 문장 그대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천재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가리키며 빛이 물표면에서 반사될 때 형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교실은 그대로 정지했습니다.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이라는 책을 통째로 외우게 한 것과 같습니다. 페달의 회전각과 핸들의 회전 반경에 대한 모든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시켰는데 정작 그 사람을 진짜 자전거에 태우고 뒤에서 살짝 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바닥에 꼬꾸라집니다. 브라질 학생들은 지식을 삼키기만 했을 뿐 그것을 현실의 사물과 연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지식은 너무나 약해서 교과서라는 온실을 벗어나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브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똑똑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식을 수동적으로 그저 받아먹기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뇌는 가만히 앉아서 흘러들어온 정보를 몇 주 안에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965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저는 참고서적 단 한 권도 펼치지 않은 채 칠판 가득 양자역학 방정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타고난 천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뇌는 여러분의 뇌와 똑같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정보를 뇌에 새겨 넣는 5가지 물리적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12살 아이에게 가르치듯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우려면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자신이 소비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산해낸 정보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 모래사장에 파도가 들고 빠집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 건 젖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찍는 순간엔 선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 번 들이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음 날이면 그 자리는 다시 백지입니다. 반면 방금 배운 개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뇌에서는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건 모래 위에 발자국을 찍는 게 아니라 정을 들고 단단한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2014년 연구를 보십시오. 가르치기 위해 공부한 학생들은 그저 시험을 위해 공부한 학생들보다 28%나 더 많은 정보를 기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어로 지식을 재조립하는 그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이 물리적으로 굵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고 싶은 유혹을 버리십시오.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방을 치우지 않으면 왜 점점 더 어질러지는지 12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엔트로피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모르는 것들의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아는 것을 확인할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학습은 여러분이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십니까? 이미 가볍게 들 수 있는 아령을 100번 든다고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근섬유가 찢어질 듯한 저항이 있어야만 조직이 파괴되고 더 단단하게 재생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익숙한 텍스트를 눈으로 훑는 행위는 뇌에 아무런 마찰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뇌가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넣고 다녔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모조리 적었습니다. 이 수첩은 제 무지를 정직하게 기록한 오답노트였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머리를 쥐어뜯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내가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며 팽창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12개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뇌 속에는 그것을 걸어둘 옷걸이가 필요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무작위로 들어온 정보는 미끄러운 벽에 부딪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12개 정도의 커다란 질문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중력은 왜 이렇게 약한가?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들이 제 뇌 속에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지나가듯 던진 말이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논문을 읽을 때 갑자기 그 질문 중 하나와 찰칵하고 스파크가 튀며 연결됩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이걸 정교한 부호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치열하게 궁금해하던 질문이라는 뼈대가 없다면 새로운 지식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 이게 바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백지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로 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책을 당장 덮고 텅 빈 하얀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를 전개해 보십시오. 단 한 글자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퍼듀 대학교 연구진이 2011년에 증명했듯이 백지 위에서 기억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다시 읽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였습니다. 다시 읽기는 사실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의 뇌에게 힌트를 주지 마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진짜 기억이 탄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국의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한국의 교육 문화를 볼 때마다 솔직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은 시험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지식을 그저 무자비하게 우겨넣고 있습니다. 수능을 위해, 자격증을 위해, 승진을 위해 미친 듯이 책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호기심과 즐거움이 빠진 억압된 뇌에서는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필수적인 화학적 접착제, 도파민이 전혀 분비되지 않습니다. 1940년대 후반, 코넬 대학교에 있을 때 저는 연구에 대한 압박감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원자폭탄 프로젝트 이후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한 남자가 접시를 공중에 빙글빙글 돌리며 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접시에는 코넬 대학의 빨간 마크가 찍혀 있었는데 접시가 날아갈 때 그 마크가 회전하는 속도와 접시 자체가 흔들리는 속도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 하찮은 현상에 저는 갑자기 매료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냅킨을 꺼내 접시가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뉴턴 방정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나 우주의 기원 같은 거창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빙글빙글 도는 접시의 방정식을 풀다 보니 그것이 전자의 회전 궤도를 설명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장난스러운 호기심이 저를 다시 양자전기역학의 세계로 이끌었고 결국 노벨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습관, 유의입니다. 지식과 장난을 치십시오. 시험 범위에 없더라도 엉뚱한 상상을 해보고 책에 나온 이론을 현실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입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늘 정답만을 요구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면 시간 낭비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가장 깊은 진실은 바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이가 없다면 학습은 그저 고문일 뿐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거대한 우주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주는 140억 년 전 대폭발 이후로 끊임없이 팽창하며 새로운 별과 은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단 한순간도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흔이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 깜빡깜빡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늙었나 봐. 정말 그럴까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늙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고 다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질문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자신의 신경망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슬프게도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기로 타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출근길의 풍경을 더 이상 새롭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이 왜 파란지, 빗방울은 왜 둥근지 더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해진 그 권태로운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거대한 죽음이 시작됩니다. 뇌는 쓰지 않는 연결고리를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는 잔혹한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억의 저장소는 서서히 말라붙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건 생물학적 노화가 아니라 지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기억은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낡은 지식과 아직 알지 못하는 낯선 지식 사이 그 좁고 위태로운 틈새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위대한 발견자가 되느냐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틀리고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는 자신을 관대하게 허락하십시오.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사소한 현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파고드는 글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덮어두었던 전공 서적과 문제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하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읽고 들었던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오직 당신의 힘으로 이 백지 위를 채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스스로를 가혹하게 테스트하십시오. 텅 빈 종이를 마주하는 순간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눈부신 출발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 무모하게 작동하는지 그 짜릿한 유의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